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020 수출 바우처 매칭 페어에서 수출 기업을 위한 분쟁 관련 법률 지식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포스코 인터내셔널 법무실 소속의 김두리 미국 변호사라고 합니다.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시다 보면 한 번쯤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베트남 업체한테 받을 돈이 있는데 업체가 돈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베트남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한국 법원에서만 소송을 해도 괜찮을지, 또는 국제 중재 절차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건 어떤 절차인지, 오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분쟁 해결 방법의 종류에는 대표적인 것이 아마 소송일 것입니다. 소송은 이제 흔히 잘 아시다시피 재판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심판하는 절차로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임명된 판사들이 강제적으로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 주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ADR이라고 불리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는 중재, 조정, 화해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중재, 아비트레이션입니다. 중재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소송과 유사하긴 하지만 법원이 아닌 민간인인 제3자, 중재인을 위임하여 그의 판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인데요. 소송과 마찬가지로 중재인의 판정에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중재인 선임부터 중재 절차를 당사자가 직접 합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정해져 있는 소송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해야 하는 소송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조정의 경우에는 흔히 중재와 혼동되기도 하는데 중재는 조정과 달리 구속력이 없습니다. 조정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를 정할 수 있고, 민간인인 조정위원, 이 분쟁 관계에 개입하여 의견을 주긴 하지만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조정위원이 내린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얼마든지 이를 거부하고 다시 소송이나 중재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화해의 경우는 그 표현에서 잘 아실 수 있다시피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제 소송의 경우에는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국가별로 소송 절차의 상이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절차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는 처음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가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자신이 주장하는 쟁점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다음에 각종 증거들을 설명할 수 있는 변론 기일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판사가 그때까지 모여진 증거들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민사소송 절차와 다르게 상당히 특이한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절차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일례로 우리에게 친숙하다고 여겨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 절차가 한국 절차와는 상당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디스커버리 절차라고 불리는 증거 개시 절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본인이 필요한 증거는 스스로 수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서로 당사자 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패드를 다 상대방에게 꺼내 보이고 공정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되어 있다고만 인정이 된다면 별도의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공개를 해야 되고, 또 상대방 요청이 있을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그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페널티를 부과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은 이런 디스커버리 제도와 각종 면책 특권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배심 재판인데요. 배심 재판은 여러분들께서도 흔히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제 배심원으로 참여해서 사실관계나 쟁점에 대해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소송의 경우에 일부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흔히 보셨을 미디어에서 접하셨을 배심 재판의 모습은 사실 대부분 형사소송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도 배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심 재판을 통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법 감정에 상당히 좌우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현란한 언변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능력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어느 곳의 법원에서 제기할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그 소송의 목적, 즉 채권, 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또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 확정 판결물만 가지고 가면 바로 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 집행문을 가지고 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흔히 보셨을 빨간 딱지를 붙여서 압류를 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한다거나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겠지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본 회사를 상대로 재판에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일본의 법원 가서 집행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줄 겁니다. 그 나라의 또 외국 판결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별도의 소송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 규정되어 있는 외국 판결의 승인 요건입니다. 이처럼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 재판만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판결과 동일하게 효력을 부여받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각 국가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기껏 한국에서 재판을 해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가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어 다시 현지 소송을 1심부터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1심부터 진행한다면 과연 수월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의 소송 제도는 우리나라와 또 상당히 다른 점들이 많고 또 언어도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국 현지 소송을 1심부터 진행한다는 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소송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중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제도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 해결 방식으로서 분쟁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를 통해 각종 분쟁을 법원 판결이 아니라 민간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의 판정에 맡기는 분쟁 해결 수단입니다. 당사자가 중재인의 판정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송과 유사하고 구속성이 없는 조정이나 알선 같은 제도와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제상사 분쟁에서 특히 이러한 중재가 자주 활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가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소송은 이미 정해진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또 내가 원하는 판사한테 판결받고 싶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중재의 경우에는 중재 절차도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절할 수 있고 판사의 역할을 하는 중재인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대한 지식만 풍부한 전문 법관이 아니고 그 해당 사건이 관련된 사업 분야, 그 거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인을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보다 심층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중재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신속성과 경제성입니다. 일반적인 법원 소송은 3심, 또 심한 국가의 경우에는 5심 정도까지 진행이 가능해서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원칙적으로 단심, 한 번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로 진행을 하게 되면 법원 소송에서와 같은 불복 절차를 몇 단계 거치지 않고도 신속한 결론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판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각국 중재법에서는 국제 중재 판정의 경우 자국의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 한 14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 소위 뉴욕 협약에 의해서 이 채약국들 사이에서는 공신력 있는 중재 판정의 경우에 자국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의 특징인 비공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공개가 원칙인 국가들도 있어서 본인이 당사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관계없는 제3자가 방청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법원에 가보시면 진행 중인 사건에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일지라도 들어가서 방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지만 외부로 유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감한 기업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에는 중재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중재를 진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관중재를 통하는 방법과 임의중재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관중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중재를 진행해주는 중재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진행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름 있는 중재기관에서 받은 판정의 경우에 각국의 집행 단계에서도 법원에서 이를 쉽게 승인해주고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당연히 비용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기관에 지출해야 되는 중재 비용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의중재보다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재기관으로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ICC 국제중재법원,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 아시아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홍콩 국제중재센터,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점은 해당 예를 들면 이제 영국 런던 국제중재법원을 통해서 중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중재 장소가 런던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런던 국제중재법원의 주관으로 중재를 진행하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만 된다면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의중재는 이와 달리 절차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당연히 비용 부분에서는 기관에 들어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 절차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본안 판단은 고사하고 중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관 중재보다 비효율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중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중재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중재 합의는 계약서에 조항으로 미리 삽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 조항에는 중재지, 중재기관, 중재 절차에 적용해야 할 규칙, 그리고 이런 중재가 최종적인 판정이 된다는 문구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기타 중재인 수, 중재인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중재 비용 분담 방법, 중재에서 사용할 언어 같은 경우는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중재 진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중재 조항인데 이러한 중재 조항은 각 중재기관에서 자신들의 표준 문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각 중재기관 홈페이지에서 얼마든지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재합의의 효력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중재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나는 중재로 하기 싫다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시키고 더 이상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재는 불복 항소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절차적인 하자, 예를 들면 나는 전혀 중재 신청서 자체를 전달받지 못해서 중재 절차에 참여도 못했는데 내가 진 것으로 판정이 났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일단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 불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협약에 의해서 그 가입한 국가들에서는 국제중재 판정이 자국의 확정 판결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중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송과 매우 유사합니다. 중재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답변서가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각자 증거 자료와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합니다. 그런 다음에 중재인 앞에 당사자와 증인이 모여서 히어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재인의 판정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에는 통상적으로 약 15개월에서 24개월 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3심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비례하자면 상당히 단축된 기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재 절차와 관련한 실무적 고려 사항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해외 중재를 하려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해외 변호사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변호사 보수 산정과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착수금, 성공금 같이 이미 확정된 금액을 정해놓고 사건을 시작하는 데 반해서 해외 변호사들은 보통 시간당 보수, 자기가 일한 시간 곱하기 이미 정해진 단가를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원칙적으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각 당사자마다 자신이 임명하고 싶은 중재인의 프로필을 상대방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걸 보고 이의가 있으면 반대를 할 수 있고요. 그러한 조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중재인을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합의가 끝까지 되지 않는다면 기관 중재의 경우 기관에서 직권으로 중재인을 선정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약이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모두의 기준으로 외국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만나서 진행하는 히어링 같은 경우는 중재 절차 말미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그 모든 것은 당사자의 비용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은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히어링과 증인신문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하루에도 끝나지만 길게는 2주 정도 진행을 하고 이러한 히어링 기간 동안에는 발생하는 비용, 중재인의 어떤 비행기 표값부터 해서 머무는 호텔 체류비 이런 것들이 모두 당사자의 비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서 히어링 기간은 단축시키는 편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송과 중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분쟁 해결 방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